옛날 옛적 산과 강이 둘러싼 한 고을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가던 여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월선이라 불렀지요. 월선은 비록 가난했지만 성품이 곱고 부지런하여 산에 올라 나무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선은 산속 깊은 곳에서 나무 덤불 사이에 쓰러져 있는 산꿩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이 꿩은 어쩌다 죽은 걸까?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털도 살도 멀쩡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월선은 잠시 망설이다 그 꿩을 집으로 가져가 깨끗이 손질해 끓여 먹게 됩니다. 그날 이후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의 배가 날이 갈수록 점점 불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마 이 나이에 아이를?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채 월선은 그 변화를 받아들였고 마침내 10달 뒤 사내 아이 하나를 낳게 됩니다. 아이는 유난히 눈빛이 맑고 기운이 넘쳤습니다. 월선은 아이에게 산꿩을 먹고 생긴 아이라 하여 이름을 궐도라 지어주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궐도가 어느덧 15이 되던 해 장가를 들게 됩니다. 말을 타고 신부를 맞으러 가던 길 궐도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꿩을 발견했던 바로 그 산자락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궐도야, 궐도야. 어디선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말이 갑자기 멈춰 서고 숲속에서 기둥만 한 거대한 구렁이가 꿈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렁이는 혀를 날름거리며 말합니다. 오늘은 내 목숨을 거두러 왔다. 놀란 궐도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잡아먹으려 하십니까? 구렁이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해전. 내가 잡아먹으려던 꿩을 내 어미가 가져가 삶아 먹었지. 그리고 그 꿩으로 내가 태어났다. 그러니 내 목숨은 본디 내 것이었느니라. 궐도는 공포에 떨었지만 정신을 다잡고 말합니다. 사람이 평생에 가장 기쁜 날이 혼이 나는 날이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만 살려주신다면 신부를 맞고 돌아오는 길에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구렁이는 한참을 노려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다. 하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궐도는 무사히 혼례를 치렀지만 신방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를 눈치챈 신부 연화가 사연을 묻자 궐도는 모든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습니다. 연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돌아가는 길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연화의 제안으로 서로의 옷을 바꿔 입습니다. 연화는 신랑 차림으로 앞서 말에 오르고 궐도는 색시 옷을 입고 뒤따라 걷습니다. 그때 구렁이가 다시 나타납니다. 궐도는 어디 있느냐? 연화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만약 제 서방을 잡아먹는다면 저는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렁이는 귀찮다는 듯 대답합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그러자 연화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원한을 품고 살겠습니다. 대신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보상을 주신다면 약속을 받아들이지요. 구렁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풀숲으로 사라졌다가 번쩍이는 연적 하나를 물고 돌아옵니다. 이 연적에는 쌀이 나오는 구멍, 돈이 나오는 구멍이 있다.
연화는 연적을 살펴보다 마지막 하나의 구멍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그럼 이 구멍은요? 구렁이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장스러운 자를 죽이는 구멍이다. 그 순간 연화는 연적을 바닥에 내리치며 외칩니다. 그렇다면 원한을 남기는 내가 먼저 죽어라! 연기와 함께 구렁이는 사라지고 연적만 남았습니다. 이후 궐도와 연화는 쌀과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궐도가 산에서 붉게 익은 딸기를 발견합니다. 이건 연화와 나눠 먹어야지. 하지만 집에 돌아와 딸기 하나를 떨어뜨리는 순간 닭 한 마리가 그 딸기를 쪼아 먹고 곧바로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 딸기는 죽은 구렁이가 남긴 마지막 원한이었습니다. 붉고 달콤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독이 서려 있었던 것이지요. 살다 보면 우리는 알지 못한 채 누군가의 원한을 사기도 합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 숨은 것이 원한인지 축복인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법. 오늘의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부르는 부적과도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어이구, 오셨습니까? 오늘도 꼬방야담을 찾아주신 귀한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당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저 힘만 쓰고 밥만 많이 먹는 머슴? 아니죠. 알고 보면 우리 마당쇠들이 조선에서 제일 가는 순정남들이었다는 사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대갓집 마당쇠 돌쇠와 그 집의 꽃보다 고운 최아씨 사이의 아슬아슬하고도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신분 차이가 하늘과 땅인데 과연 돌쇠의 진심이 통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조선판 로맨스 드라마 시작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꽃비가 내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날도 마당을 쓸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안채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소문으로만 듣던 최대감댁 외동딸 최아씨가 나타난 겁니다. 헉, 저게 사람이야, 선녀야? 내 눈이 삐었나? 아씨가 툇마루에 앉아 책을 읽는데 그 단아한 자태의 돌쇠는 빗자루질도 멈추고 넋을 잃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휙 불어 아씨의 비단신 한 짝이 마당으로 툭 떨어졌네요. 돌쇠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겁니다. 비단신을 주워든 돌쇠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향기로운 꽃내음이 신발에서도 나는 것 같거든요. 돌쇠는 용기를 내어 안채 계단 밑으로 다가갑니다. 아씨, 신발이 여기 있구먼유. 아씨가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고맙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돌쇠는 그만 심장이 터질 뻔했죠. 이후로 돌쇠는 밤마다 아씨가 사는 안채 쪽 달만 보며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법. 머슴과 아씨의 사랑이라니요. 돌쇠는 결심합니다. 말로 못할 사랑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주겠노라고.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옆 마을 부잣집 도령과 아씨의 혼담이 오간다는 것이죠. 돌쇠는 밥도 못 먹고 장작만 미친 듯이 팹니다. 팍, 팍. 내 가슴이 이 장작처럼 쪼개지는구나.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씨의 표정이 어두워요. 알고 보니 그 부잣집 도령, 소문난 남봉꾼의 성격이 아주 괴팍하다는 겁니다. 아씨는 밤마다 눈물로 베갯니들 적시고
돌쇠는 그 소식을 듣고 주먹을 불끈 쥡니다. 내 비록 미천한 몸뚱아리지만 아씨를 그런 지옥불에 던져지게 둘 순 없지. 혼례를 며칠 앞둔 폭풍우 치는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씨의 방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내밀죠. 직접 그린 아씨의 초상화와 산에서 캐온 귀한 산삼이었습니다. 아씨, 저 같은 놈이 감히.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셔유. 전 아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정 싫으시면 제가 업고서라도 도망치겠습니다. 그 투박한 진심에 아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씨는 돌쇠의 거친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내 마음이 산삼보다 더 귀하구나. 자,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담에 따르면 그날 밤 이후 아씨의 혼담은 기적적으로 깨졌다고 합니다. 아씨가 기지를 발휘해 파혼을 이끌어냈고 돌쇠는 그 공을 인정받아 면천을 한 뒤 아씨 댁의 집사가 되어 평생 곁을 지켰다나 뭐라나 하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에는 신분도 귀천도 없다는 말. 오늘 이 마당쇠 돌쇠가 증명해 준 것 같죠? 여러분의 사랑도 돌쇠의 뚝심처럼 단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기가 막힌 조선의 사랑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제1화 비 내리는 산속 주막 젖은 도포 자락에 스민 연저. 여러분, 비 오는 밤 좋아하시나요? 조선 시대에도 비는 참 묘한 존재였지요. 길 가던 나그네의 발길을 붙잡기도 하고 외로운 가슴에 불을 지피기도 하거든요. 여기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가난한 선비 이생이 있습니다. 뼛속까지 선비라 체면 빼면 시체인데 지금 꼴이 말이 아니에요. 삿갓은 삐뚤어지고 도포는 흙탕물 범벅이죠. 그때 저 멀리서 가물거리는 등불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산속 오지에 홀로 떨어진 외딴 주막이었죠. 이보시오. 계십니까? 문이 열리는데 아이고. 선비의 심장이 툭 떨어질 뻔했습니다. 등잔불을 들고 나온 여인이 이건 뭐 선녀인지 주모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겁니다. 이름은 월향. 젊은 나이에 남편 여이고 이 험한 산골에서 주막을 지키는 여인인데 눈매가 아주 여우처럼 살짝 올라간 것이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요. 이 밤중에 웬 물생쥐 한 마리가 대문을 두드리나 했더니 점잖은 선비님이셨구려. 어서 들어오시지요. 비에 젖은 꼴이 꼭 임자 없는 강아지 같습니다. 에헴. 네, 길을 잃어 실례를 범했소.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내 돈은 넉넉지 않으나 한양 가면 반드시 갚겠소. 좁은 방에 등잔불 하나 켜놓고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월향이 내온 것은 뜨끈한 국밥 한 그릇과 탁주 한 사발. 근데 이 주모 술을 따르며 슬쩍 선비의 젖은 허벅지를 스칩니다. 이생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고개도 못 들고 국밥만 퍼먹는데 월향이 생긋 웃으며 쐐기를 박네요. 선비님, 글 공부만 하셔서 밤이 얼마나 깊고 적적한지는 모르시나 봅니다. 이 비가 내일까지 안 그칠 텐데 공부 말고 저랑 내기 하나 하시겠습니까? 네? 내기라니요? 선비가 도박을 할 수는 없소. 어머나, 도박이라니요. 마음을 거는 놀이일 뿐입니다. 제가 이 술병을 비울 때까지 선비님이 시 한 수를 짓지 못하시면 오늘 밤 제 머슴이 되어 마당의 장작을 다 패셔야 하고 만약 시가 제 마음을 울리면 제가 선비님의 따뜻한 화로가 되어드리지요. 아, 이 주모 보통이 아니죠. 화로가 되어주겠다니. 이건 대놓고 유혹하는 거거든요.
이생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아니요. 사실 기다렸다는 듯 붓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을 짓다 말고 붓을 내려놓더니 월향의 손목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 따위로 당신 마음을 얻기엔 밤이 너무 짧소. 내 낙방하면 평생 당신 밑에서 장작이나 패며 살겠으나 만약 내가 급제하면 당신을 정경 부인으로 만들어줄 순 없어도 내 평생 가슴속 유일한 여인으로 품겠소. 지금 당장 내 장원급제보다 더 뜨거운 답을 주시겠소? 세상에 저 선비 입 좀 보소. 공부는 안 하고 연애 기술만 배웠나 봅니다. 월향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산골 주막의 빗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두 사람의 거리는 좁혀지다 못해 숨결이 닿을 듯한데. 자, 비에 젖은 선비 이생과 주모 월향이 마주 앉은 그 좁은 방 안을 상상해 보십시오. 방 안에는 매캐한 등잔 기름 냄새와 함께 젖은 도포에서 올라오는 눅눅한 열기가 가득합니다. 월향이 수건을 가져와 이생의 머리를 닦아주는데 손길이 예사롭지 않아요. 가끈을 풀고 젖은 옷을 벗겨내려는 그 손길에 이생은 숨을 멈춥니다. 양반 체면에 밀어내야 하는데 손가락 끝이 닿는 곳마다 불길이 이는 것 같거든요. 선비님 몸이 이리 떨리시는데 어찌 이 비를 뚫고 가려 하셨습니까? 겉옷을 벗으시지요. 이리 젖은 채로 계시다간 밤새 곧불이라도 들까 겁납니다. 제 방엔 여벌의 옷도 없으니 그저 이 이불 속으로 들어오시는 수밖에요. 월향이 따라주는 술은 그냥 탁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입술만큼이나 진하고 달콤했지요. 술잔을 주고받는 손가락이 자꾸만 얽힙니다. 이생이 잔을 비우자 월향이 은근슬쩍 그의 무릎 위로 몸을 기울입니다. 저고리 깃 사이로 살짝 보이는 하얀 목덜미. 이생은 더 이상 성현의 말씀을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임자, 나를 시험하는 것이오? 아니면 내 진심을 묻는 것이오? 선비님, 글에는 답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 마음엔 답이 없는 법이지요. 오늘 밤 이 방 안에는 공자님도 맹자님도 없습니다. 오직 비를 피하러 온 사내와 그 사내를 품고 싶은 외로운 계집뿐이지요. 선비님은 이 빗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월향의 손이 이생의 가슴팍, 호토 위를 지그시 누릅니다. 이생의 심장이 마치 방망이질하듯 요동치는 게 손바닥으로 다 전해졌겠지요. 월향은 이생의 도포띠를 천천히 풀며 제안합니다. 이건 단순한 내기가 아니라 서로의 살을 맞대겠다는 노골적인 신호였죠. 내기를 하나 더 보태지요. 제가 이 등잔불을 끄기 전까지 선비님이 제 눈을 피하지 않으시면 한양 가시는 길 노잣돈뿐만 아니라 제 몸도 마음도 다 내어드리지요. 하지만 눈을 피하신다면 선비님은 평생 이 주막의 종이 되어 제 수발을 드셔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종이 되든 정인이 되든 오늘 밤 내 눈엔 당신밖에 보이지 않으니 불은 내가 끄겠소.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푸르스름한 빛이 들어오는데 두 사람은 여전히 한 이불 아래 누워있지요. 이생의 팔베개를 베고 누운 월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하룻밤의 정으로 끝나기엔 그 무게가 너무 컸던 것이지요. 내 반드시 돌아오겠소. 장원급제라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당신을 지킬 힘을 가지고 오겠소. 그때까지 이 주막의 문을 닫고 다른 나그네에게는 술 한 잔도 팔지 마시오. 이생의 품을 파고드는 월향이 말한다.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돌아오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주막과 함께 제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제 2화 보찜 속에 숨긴 꽃, 보부상의 위험한 동행. 자, 이번엔 장소를 옮겨봅시다. 여기는 영남대로의 길목,
보부상들이 바글거리는 북적이는 주막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천수는 전국 팔도를 누비는 등짐장수 보부상입니다. 몸집이 곰처럼 산만하고 힘이 장사인데 마음만은 비단결인 사내주. 그런데 이 천수가 주막 뒷간에 들렀다가 까무러치게 놀랄 광경을 목격합니다. 웬 곱디고 온 여인이 넝마가 된 비단옷을 입고 벌벌 떨며 숨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병괴래. 아가씨, 여기 왜 이러고 계시오? 귀신이요, 사람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뒤에 포교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가문이 영모에 몰려 포교들이 주막 마당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역적의 딸을 잡아라 소리가 들리는데 천수는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죠. 자기가 메고 다니는 커다란 보찜, 그 속에 든 귀한 비단과 녹그릇을 마당에 확 쏟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서연을 앉히죠. 무조건 숨을 죽이시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가씨는 살릴 테니. 천수는 그 무거운 여인을 보찜에 넣고 태연하게 주막 마당을 가로지릅니다. 포교가 앞을 막아서자 천수는 특유의 능청으로 위기를 넘기죠. 아이고 나리, 이 보찜엔 한양대감댁에 갈 귀한 도자기가 들어있어. 아주 애지중지해야 합지요. 한번 구경하시겠소? 하며 껄껄 웃는데 정작 보찜 안에 서연은 천수의 등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와 땀 냄새에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밤이 깊은 산속 동굴로 피신한 두 사람. 드디어 천수가 보찜을 풀자 땀에 젖어 발그레해진 서연이 나옵니다.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느라 저고리는 흐트러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졌는데 그 모습이 천수의 눈에는 세상 어떤 꽃보다 예뻐 보입니다. 천수는 제 겉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덮어줍니다. 어찌 저 같은 죄인을 위해 목숨을 거십니까? 저는 이제 갈 곳도 없는 몸입니다. 보부상은 길 위에서 태어나 길 위에서 죽는 법입지요. 내 보찜은 세상 모든 것을 담지만 오늘처럼 귀한 꽃을 담아본 건 처음입니다. 아가씨, 아니, 내 눈엔 그저 곱디고 온 여인일 뿐이오. 내가 당신의 길이 되어주면 안 되겠소? 천수가 서연의 젖은 발을 제 투박한 손으로 감싸 줍니다. 서연은 그 투박한 손길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사내의 든든함을 느끼죠. 동굴 밖엔 달빛이 차오르고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긴 밤을 지새웁니다. 양반가 교수와 천한 보부상. 신분이라는 벽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그 밤 보찜 속에서 피어난 것이지요. 하지만 사랑이 그리 쉽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주막에서 본 포교들이 이들의 뒤를 바짝 쫓아오는데 천수는 서연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에서 절체절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포교들이 모든 출구를 봉쇄했습니다. 천수는 보찜을 고쳐매며 서연의 귓가에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설사 내 등에 피가 낭자해도 아가씨는 내 몸의 일부라 생각하고 붙어 있어야 하오. 천수는 그대로 동굴을 박차고 나갑니다. 60근이 넘는 보찜의 여인까지 업었으니 그 무게가 어마어마할 텐데 천수의 허벅지 근육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릅니다. 저기 보부상 놈 봐라. 보찜이 너무 무겁다. 개서라. 화살이 천수의 보찜갓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천수는 숲속으로 몸을 날리죠. 가시덩굴의 살점이 패이고 옷가지가 너덜너덜해지는데도 천수는 보찜 속 서연이 다칠까봐 제 몸을 방패 삼아 구릅니다. 서연은 보찜 틈 사이로 천수의 목덜미에 흐르는 뜨거운 땀과 피를 보며 난생 처음 사내의 야성적인 채취와 목숨을 건 희생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추격전은 거친 산등성이를 타고 계속됩니다.
하필이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며 산길이 진흙탕으로 변합니다. 포교들이 코앞까지 들이닥쳤을 때 천수의 앞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소용돌이 치는 강물이 나타납니다. 뒤는 칼날이요. 앞은 낭떠러지인 절체절명의 순간. 이놈! 보부상 주제에 역적의 자식을 감싸다니! 당장 보찜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논목부터 칠 것이다!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광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이보시오 나리들. 보부상은 한번 맺은 계약은 목숨 걸고 지키는 법이지. 이 여인은 이제 내 보찜이 아니라 내 심장이 들어있는 곳이오. 심장을 내놓으라니 그건 못하겠소. 천수는 그대로 서연을 품에 안은 채 강물로 뛰어듭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이름 모를 폭포 뒤 동굴 속. 서연은 무사하지만 천수는 포교의 화살에 어깨를 스치고 바위에 긁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주위에 떨던 두 사람, 젖은 옷을 벗지 않으면 저체온으로 죽을 판국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수의 저고리를 벗기는 서연. 어찌 저 같은 것 때문에 이토록 이 상처를 어찌합니까? 천수는 고통을 참으며 서연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한다. 상처 따위는 아프지 않소. 다만 당신의 그 고운 손이 피로 더러워지는 게 더 아플 뿐이지. 아가씨, 아니 서연아. 내 몸은 흉측해도 내 마음만은 당신을 위해 비워둔 새 집이니 오늘 밤만은 내 품에서 쉬시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양반의 체면도 법도도 다 던져버리고 상처 입은 천수의 거친 가슴을 제 살결로 감싸 안습니다. 차가운 동굴 안 오직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과 모닥불 소리만이 가득합니다. 천수의 투박한 손이 서연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자 서연은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깊은 입맞춤으로 답합니다. 죽음을 앞둔 도피길이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에게는 가장 달콤한 초야가 된 셈이지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멀리서 다시 들깨 짖는 소리와 횃불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천수는 다시 서연을 등에 업습니다. 자, 이제 한양으로 갑시다. 그곳에 당신의 누명을 벗겨줄 유일한 증거가 있다고 했지? 내 이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당신을 한양 땅 대궐 앞까지 데려다 주겠소. 제3화 2년의 매드, 모든 길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 자, 이제 시간은 흘러 10년 뒤입니다. 한양으로 통하는 길목, 이름도 없는 어느 낡은 주막엔 백발이 희끗한 여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정갈한 독상 하나를 차려 마당 한편에 둡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망부석 주모라 부르며 비웃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10년 전 그 비 내리던 밤 자신을 안아주었던 그 선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 왁자지껄한 무리가 들이닥칩니다. 앞장선 이는 이제는 작년의 기계가 느껴지는 보부상 출신의 거상. 천수와 그의 곁에서 고운 중년의 자태를 뽐내는 아내 서연입니다. 그들은 가문의 누명을 벗고 전국을 누비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의상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모시는 귀빈이 말에서 내립니다. 바로 어사화를 쓰고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아니 이제는 조정의 높은 관리가 된 이생이었습니다. 이생은 주막 마당에 놓인 독상을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10년 전 자신이 즐겨 먹던 그 국밥과 술상. 주모 월향이 고개를 드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힙니다. 세월은 비켜갈 수 없었으나 서로를 향한 갈증은 10년 전보다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내가 너무 늦었소. 당신의 머리에 서리가 앉을 때까지 내 너무 늦게 왔소. 눈물을 떨구고 미소 지며 월향이 말한다. 아니옵니다.
당신의 채취가 묻은 이주막 문턱이 닳기 전에 오셨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천수와 서연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사실 천수가 이생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었죠. 천수는 이생의 도포 자락을 붙잡고 껄껄 웃으며 말합니다. 대감님, 제가 10년 전 그 보찜에 여인을 담아 날랐대. 오늘은 대감님의 잃어버린 심장을 배달해 드린 셈입니다. 그날 밤 주막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천수와 서연은 마당 평상에서 달빛을 술삼아 지난날의 도피 행각을 추억하며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고, 방 안에서는 이생과 월향이 10년의 세월을 보상받듯 서로의 살결을 보듬었습니다. 주모의 거친 손마디를 이생이 하나하나 입맞춤으로 위로하자 월향은 10년간 닫아걸었던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헤칩니다. 오늘 밤은 비가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으리의 숨결이 이미 제 가슴에 폭풍처럼 몰아치니까요. 길은 연결되어 있고 인연은 돌고 돌아 결국 만날 곳에서 만나는 법입니다. 보부상의 보찜에 담겼던 목숨 건 사랑도, 주막의 문틀 사이로 피어났던 아슬아슬한 연정도 결국 진심이라는 하나의 길로 통했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꼬방야담 여행 즐거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라는 주막에도 오늘 밤 잊지 못할 귀한 인연이 찾아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를 싸서 돌아오겠습니다. 깊은 밤 좋은 꿈 꾸십시오. 조선 팔도 과부들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 꼬방야담 제1화. 마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바보 장수의 일편단심 사라. 에헤라디아 여러분 오셨소. 오늘은 머리는 좀 비었어도 가슴은 꽉 찬 녀석 이야기를 가져왔소. 이름하여 장쇠. 동네 아이들한테 놀림이나 받던 이 바보 녀석이 글쎄 마을에서 제일 가는 절세미인 청상과부 마님을 사랑했다지 뭐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일단 들어봐봐. 아주 기가 막히니까. 마을 어귀에서 짐이나 날라주며 사는 장수. 어느 날 장터에서 짐을 옮겨주다 과부 윤 씨와 마주칩니다. 윤 씨가 흘린 손수건을 주워주며 장수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우리 장수의 그날 이후로 밥도 안 먹고 멍하니 하늘만 봐요. 입에서는 침이 줄줄 새는데 눈은 하트 뿅뿅이라 마님, 마님. 아주 노래를 불러요. 장쇠는 마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자기가 제일 아끼는 찐 감자를 매일 밤 마님 집 담장 너머로 던집니다. 마님 이거 묵고 살쪄야 돼요. 나처럼 튼튼해져야 돼요. 어머, 또 감자야? 대체 누구기에 매일 밤 감자를 던지는 게야? 마님은 처음엔 도둑인 줄 알고 겁먹었지. 근데 매일 아침 담벼락을 보니 웬 덩치 큰 바보 녀석이 자기 집 대문을 깨끗하게 쓸어놓고 가는 게 아니겠소. 어느 날 마을의 불안당들이 홀로 사는 윤 씨 마님을 겁주어 재산을 뺏으려 담을 넘습니다. 이놈들 보게 힘없는 과부라고 무시하네. 그때였소.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으니 장쇠가 몽둥이를 하나 들고 나타나 불안당들을 낙엽 쓸듯이 치워버립니다. 이 나쁜 놈들아. 우리 마님 괴롭히면 나한테 죽어요. 나 힘 엄청 세요. 불안당들이 도망가고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마님 앞에 장쇠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습니다. 장쇠는 자기 겉옷을 벗어 마님에게 덮어주며 말하죠. 마님, 안 무섭죠? 이제 내가 여기서 잘게요. 나 안 졸려요. 마님은 장쇠의 순수함에 감동해 그를 집안 머슴으로 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보라고 놀려댔지만 마님 눈에는 장쇠가 세상 어느 선비보다 듬직했소.
글 공부하는 선비들은 입만 살았지. 장쇠처럼 진심으로 자길 지켜주는 사람은 없었거든. 마님이 장쇠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칩니다. 장쇠는 마님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쏜데도 믿습니다. 장쇠야, 사랑이라는 글자를 써보거라. 마님, 이게 마님이라는 글자예요? 헤헤, 저는 마님이 제일 좋아요. 훗날 고을에 큰 불이 났을 때 장쇠가 목숨을 걸고 마님과 마을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바보라 부르지 않고 장장군이라 부르게 되었죠. 자, 마을 사람들은 다 잠들고 개 짖는 소리조차 잦아든 깊은 밤이요. 윤씨 마님은 등잔불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는데 자꾸만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요. 왜냐? 자꾸만 낮에 본 장쇠의 구릿빛 팔뚝이 눈앞에 아른거리거든. 이놈의 심장이 왜 이리 요동치는구. 죽은 서방님 잊은 지가 언젠데. 고작 저 바보 녀석 몸뚱이에 마음이 흔들리다니. 이때 문 밖에서 석거 하고 발소리가 들립니다. 장쇠가 찐 감자를 들고 찾아온 것이죠. 마님, 주무셔요. 나유, 장쇠. 낮에 마님이 배고프다 하신 것 같아서 감자 좀 가져왔어요. 장쇠냐? 이 밤중에 어쩐 일이냐? 어서 물러가거라. 안 가유. 마님 우는 소리 다 들리는디 우째 가유. 문 좀 열어줘요. 저 추워 죽겠어요, 마님. 결국 마님은 자기도 모르게 문고리를 잡았소. 끼익 문이 열리자 찬바람과 함께 장쇠의 묵직한 채취가 방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지. 이놈아, 누가 보면 어쩌려고? 어서 들어오너라. 장쇠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좁은 방 안이 장쇠의 커다란 덩치로 가득 찹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장쇠의 그림자가 마님의 머리 위를 덮습니다. 마님, 손이 왜 이리 차요? 제가 좀 녹여드려도 돼요. 내 이놈, 내가 감히 어디라고. 장쇠 마님의 손을 자기 가슴팍에 확 끌어당기며 나 바보 맞아요. 근데 마님 힘든 건 바보인 나도 다 보여요. 여그 좀 만져봐요. 마님만 보면 여기가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워 죽겠어요. 아이구야, 저 바보 녀석 보게. 마님의 고운 손을 제 거친 가슴팍에 딱 갖다 대는데 마님도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소. 장쇠의 뜨거운 심장 소리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거든. 마님 눈시울이 붉어지며 장쇠야, 내 팔자가 사나워 너까지 불행해지면 어쩌려고 이러느냐. 장쇠 마님의 허리를 굵은 팔로 휘감으며 지옥 가면 어때요? 지금 이 순간 마님이 내 품에 있는디. 마님, 저 오늘 밤은 안 나갈래요. 마님이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요. 나무도 패고 물도 깃고 밤새도록 마님 외롭지 않게 해줄게요. 마님 장쇠의 목을 끌어안으며 그래, 오늘 밤은 내가 내 서방이다. 아무 말 말고 나를 꽉 안아주려무나. 촛불이 훅 꺼지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소. 달빛은 창호지를 타고 들어와 소복을 벗어 던진 여인과 집신을 벗어 던진 사내를 비추었지. 바보라고 비웃지 마시오. 저 밤만큼은 세상 어느 왕보다 행복한 사내가 바로 장쇠였으니까 말이오. 결국 두 사람은 어떻게 됐냐고. 나라에서 열려문 대신 효자문 아니. 사랑문이라도 세워줘야 할 판이오. 장쇠는 평생 마님 곁에서 바보처럼 웃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꼬방 야담 제2화. 마님, 제 노래가 들리셔요. 귀먹은 바보 칠뜨기의 세레나데. 자, 앞서 보신 장쇠가 힘으로 마님을 지켰다면 이번에 소개할 녀석은 조금 결이 다르오. 이름은 칠뜨기. 덩치는 산만한데 귀가 좀 먹어서 남들 하는 말을 반만 알아듣는 녀석이지. 근데 이 녀석이 재주가 하나 있어요.
바로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요. 상대는 누구냐? 마을 사또도 침을 흘린다는 청상과부 설향마님. 자, 이 귀먹은 바보가 어떻게 까다롭기로 소문난 설향마님의 콧대를 꺾었는지 그 비법을 공개하오. 설향마님은 집안의 굳은 일을 시키려 칠뜨기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귀가 안 들리는 칠뜨기는 마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칠뜨가, 저기 마당에 잡초 좀 다 뽑아라. 예, 마님이 예쁘다고요? 아이고, 저도 압니다요. 마님은 날덩이 같으셔요. 이 녀석이 뭘 하느냐? 잡초를 뽑으라니까. 예, 같이 밥 먹자고요. 아유, 전 마님 얼굴만 봐도 배가 불러요. 보시오, 보시오. 이게 바로 답답함이 설렘이 되는 순간 아니겠소? 마님은 화가 나는데 칠뜨기의 해맑은 칭찬에 자기도 모르게 볼이 발그레해진단 말이오. 칠뜨기는 밤마다 마님 방문 밖에서 나뭇잎을 입에 물고 풀피리를 불거나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남들은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칠뜨기의 노래만큼은 산천초목도 울릴 정도였소. 남편 잃고 적막한 방 안에 홀로 앉아있던 설향마님에게 그 서툰 노래는 유일한 위로가 되었지. 못된 사또가 설향마님을 첩으로 삼으려 억지로 끌고 가려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또 무서워 숨죽이고 있을 때 칠뜨기가 앞을 막아섭니다. 이 바보 녀석아, 죽고 싶으냐? 비키지 못할까? 사또님, 저는 귀가 먹어 명령은 못 들어도 마님 눈물 흐르는 소리는 아주 크게 들립니다요. 우리 마님 데려가려거든 내 목부터 치고 가슈. 평소엔 허허실실하던 칠뜨기가 눈에 불을 켜니 그 기세가 호랑이 같소. 결국 사또는 칠뜨기의 괴력과 기세에 눌려 주랭랑을 치게 되지. 그날 밤 설향마님은 처음으로 칠뜨기를 방 안으로 들입니다. 칠뜨가, 너는 정말 내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느냐? 마님 입술은 안 움직여도 마님 마음이 저한테 고맙다. 고맙다 하는 건 들려요. 어이구야, 이 바보 녀석 보게. 멘트가 아주 선수급이오.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 밤 조선에서 가장 시끄럽고도 조용한 사랑을 확인했답니다. 자, 여기서 반전 하나 알려드릴까? 사실 우리 칠뜨기 귀가 아예 안 들리는 게 아니었소. 아주 큰 소리나 자기를 진심으로 부르는 소리는 가슴으로 들을 줄 알았지. 근데 이 녀석이 왜 바보 흉내를 냈느냐? 그래야 마님 곁에 합법적으로 오래 머물 수 있었거든. 마님이 혼자 목욕하며 읊조리는 신세 한탄을 문 밖에서 다 듣고 있는 칠뜨기. 이놈의 팔자, 남들은 남편 사랑 듬뿍 받는데 나는 이 적막한 집에서 바보 녀석이랑 대화도 안 통하고 이게 무슨 꼴인가? 이 소리를 들은 칠뜨기 마음이 어떻겠소? 찢어지지. 그래서 칠뜨기는 결심하오. 그래, 내가 글은 몰라도 마님 웃게는 해드려야겠다. 칠뜨기는 마님이 꽃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가 절벽에 핀 귀한 진달래와 난초를 꺾어다 마님 방 앞에 둡니다. 근데 이 바보 녀석 그냥 주면 될 걸 꼭 장난을 쳐요. 꼬지 옆에다 자기가 먹다 남은 옥수수를 하나 툭 놓질 않나, 개구리를 잡아다 놓질 않나. 마님은 아침마다 비명을 지르면서도 입가엔 미소가 번집니다. 칠뜨가, 이 징그러운 개구리는 또 뭐냐? 예, 개구리가 마님 닮은 뒷다리가 매끈하다고요? 아이고, 마님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니 마님은 기가 차서 웃음이 터지고 마는 거요. 웃음은 곧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 아니겠소. 설향마님의 재산을 노리고 한양에서 먼 친척이라는 김선비가 찾아옵니다. 그는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밤이면 마님의 방을 엿보는 난봉꾼이었죠.
이 김선비라는 놈이 칠뜨기를 무시하며 발로 차고 매질을 해요. 이 귀먹은 바보 놈아, 저리 꺼져라! 하면서 말이오. 하지만 칠뜨기는 참고 또 참수. 왜? 마님에게 해가 갈까봐. 어느 날 밤, 김선비가 술에 취해 서량마님의 방에 강제로 들어가려 합니다. 사촌끼리 어떠냐? 이 외로운 밤, 같이 보내자꾸나. 비키세요! 사람 살려! 칠드가! 칠드가! 마님은 본능적으로 바보 칠뜨기를 불러요. 말이 안 통하는 줄 알면서도 그 듬직한 바보가 그리웠던 거지. 칠뜨기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평소의 어리숙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김선비의 멱살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립니다. 내 귀에 마님 비명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린다. 내 놈의 비겁한 소리는 더러워서 못 들어주겠구나.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 놈 뼈를 가루로 만들어 산에 뿌려주마. 아이구야,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소름이 쫙 돋지 않소. 귀먹은 줄 알았던 바보가 정석으로 한약말을 쓰며 호통을 치니 김선비는 귀신을 본 듯 오줌을 지리며 도망갔소.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단둘이 남은 마다 서량마님이 칠뜨기의 상처를 닦아주며 묻습니다. 칠뜨가, 너 다 들리는구나. 그렇지? 다시 바보 표정으로 돌아오며 예, 배가 고프다고요? 예, 제가 얼른 가서 감자 삶아 올게요. 칠뜨기는 끝까지 바보인 척 웃어 보였소. 마님이 미안해할까봐 자신이 똑똑하다는 걸 알면 오히려 마님이 불편해할까봐 배려한 것이지. 서량마님은 그런 칠뜨기의 등을 안으며 속삭였소. 고맙다. 내 목소리를 들어줘서. 어떻소? 칠뜨기 이 녀석 진짜 상남자 아니오. 겉은 바보 같아도 속은 비단결 같은 이런 사람. 요즘 세상엔 참 보기 힘들지. 자, 감동은 여기까지. 다음 이야기는 더 골 때리는 녀석이오. 이번엔 잠만 자는 잠뽀가 어떻게 과부 마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는지 궁금하지 않소? 채널 고정하고 조금만 기다리시오. 꼬방 야담 제3화. 마님, 한숨 자고 정 나누시죠. 잠뽀, 업뜨기와 부지런한 과부. 자, 이번 주인공은 이름부터 심상치 않소. 업어가도 모르게 잔다고 해서 업뜨기라네. 이 친구는 말이오. 길 가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그 자세로 잠이 드는 녀석이오. 밥 먹다가도 숟가락 입에 물고 자고 똥 싸다가도 앉아서 자는 그야말로 잠의 화신이지. 그런데 이런 잠뽀가 누구네 집 머슴으로 들어갔느냐? 바로 마을에서 소문난 호랑이 과부 최씨 마님네 집이오. 마님은 새벽 4시면 일어나 마당을 쓰는 부지런함의 끝판왕인데 잠뽀랑 붙여놨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소. 불꽃 튀는 전쟁 아니면 불꽃 튀는 사랑이지. 최씨 마님이 아침 일찍 마당을 쓸다 보니 가만히인 줄 알고 밟은 게 잠자고 있던 업뜨기입니다. 아이고야, 이놈의 머슴이 왜 여기서 자고 있어? 당장 일어나 마당 쓸지 못할까? 어이구, 우리 엄니? 등 좀 더 긁어줘요. 시원하네. 업뜨기가 마님의 발목을 덥석 잡고는 자기 등에 대고 비비는 게 아니겠소. 평생 남정네 손 한 번 못 잡아본 과부. 최씨,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는 빗자루를 내팽개치고 방으로 도망갔다지 뭐요. 어느 날 밤, 마님이 무서운 꿈을 꾸고는 무서워 밖에서 자고 있는 업뜨기를 부릅니다. 업뜨가, 안에 불 좀 끄고 가거라.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업뜨기는 잠결에 비틀비틀 방으로 들어오더니 불을 끄라는 말에 촛불을 끄는 게 아니라 마님 옆에 풀썩 쓰러져 잠이 들어버립니다. 허허, 이 녀석 보게 촛불은 켜져 있는데 마님 옆에서 드렁드렁 코를 골고 있네? 마님은 기가 막히는데
또 이 녀석 품이 생각보다 따뜻하단 말이지요. 조선시대의 난방비도 비싼데 인간 난로가 따로 없소. 마을 빈집 털이범들이 최씨 마님네 곳간을 털러 들어옵니다. 마님은 겁에 질려 소리도 못 내는데 업드기는 곳간 입구에서 가마니를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도둑놈들이 업드기를 가마니인 줄 알고 그 위에 쌀가마니를 쌓아 올렸소. 무거워서 깰 법도 한데 우리 업드기는 오히려 아이고, 묵직하니 이불이 참 좋네. 하고는 도둑의 다리를 꽉 껴안고 잠꼬대를 시작하오. 어허, 이 다리 고기 참 실하네. 놓치지 않을 거야. 도둑은 다리가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결국 다음 날 아침 관가에 넘겨집니다. 잠결에 도둑을 잡은 영웅이 된 거죠. 마을 사람들은 업드기가 도둑을 잡으려고 일부러 자는 척한 줄 알아요. 최씨 마님도 감동했지. 그날 이후로 마님은 업드기에게 더 이상 일을 안 시켜요. 대신 같이 낮잠을 자지. 부지런했던 과부 마님이 잠보 머슴을 만나더니 세상 편안한 얼굴로 변했소. 역시 사람은 잠이 보약이고 사랑이 영양제인 모양이요. 두 사람은 지금도 꿈속에서 연애질을 하고 있을지 누가 알겠소. 여름 장마가 쏟아지는 밤, 지붕이 새서 업드기의 헛간이 물바다가 됩니다. 최씨 마님은 하는 수 없이 업드기를 안방 문간방으로 들여보내주지요. 비는 오지, 방 안은 눅눅하지. 홀로 사는 과부 방에 사내 숨소리가 들리니 마님이 잠이 오겠소. 그런데 이 녀석 업드기는 머리만 대면 자는 놈이라 들어오자마자 드렁드렁 코를 골아요. 마님은 그 소리가 얄미우면서도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린단 말이오. 업드기는 잠결에 몸이 더웠는지 무의식적으로 저고리를 풀어 헤치고 가슴팍을 드러냅니다. 자면서 몸을 뒤척이다가 마님이 누워있는 쪽으로 점점 굴러 들어오기 시작하죠. 아이구야, 저 잠보 녀석 보게. 굴러온다. 굴러와. 마님은 벽 끝까지 몰렸는데 업드기가 잠결에 마님의 허리를 굵은 팔로 툭 하고 감아버리네. 이건 도망갈 데도 없소. 이놈이 미쳤나? 업드가 이놈아 일어나 봐라. 어이구, 우리 마님 살결이 어찌 이리 보드랍노? 꼭 솜사탕 같네. 업드기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마님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킁킁거립니다. 마님은 그를 밀쳐내야 마땅하나 사내의 뜨거운 입김이 닿자 몸에 힘이 풀리고 맙니다. 업드기가 눈을 떴을까? 아니, 여전히 감고 있소. 근데 이 녀석 손길이 예사롭지 않아. 잠결에 하는 짓치고는 너무 정교하단 말이지요. 마님의 옷고름을 향해 스르르 손이 가는데 마님도 이제는 눈을 지그시 감아버리네. 촛불이 일렁이고 빗소리는 더 거세집니다. 업드기가 잠결에 마님의 입술을 살포시 머금자 마님은 이것이 꿈이라 자위하며 그를 꽉 끌어안습니다. 원래 잠결에 나누는 정이 제일 무서운 법이오. 책임은 꿈에게 돌리고 기쁨은 몸이 챙기니까 말이오. 해가 중천에 떴는데 업드기는 평소처럼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는 표정이죠. 마님, 어제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하늘에서 선녀님이 내려와 저를 꽉 안아줬어요.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마님 얼굴이 새빨개져서 밥상을 차려주며 시끄럽다. 얼른 밥이나 먹어라. 오늘 밤에도 비가 온다더구나. 어이구, 보셨소. 마님이 비가 온다고 먼저 밑밥을 까네. 잠보 녀석, 사실은 다 알고 그러는 거 아니요? 정말 바보인지 천재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오. 꼬방야담 제사와. 마님, 저 죽어요.
겁쟁이 바보 칠복이와 여장부만이. 어이구, 시청자 여러분. 이번엔 아주 기가 막힌 커플을 모셔왔소. 주인공 칠복이는 말이오. 자기 그림자만 보고도 기절을 하고, 옆집 강아지가 짖기만 해도 바지에 오줌을 지리는 조선 제1의 겁쟁이라오. 그런데 이 녀석이 들어간 집이 어디냐? 바로 전집 포수 가문의 딸이자 호랑이도 때려잡는다는 여장부 강씨 마님네 집이었지. 강씨 마님은 남편을 잃고 홀로 가문을 지키는데 이 어리버리한 칠복이를 보고 결심하오. 이놈을 사내 중에 사내로 만들어 내 곁에 두리라. 과연 겁쟁이 칠복이는 강씨 마님의 가혹한 훈련을 견디고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마님은 칠복이의 겁을 없애기 위해 한밤중에 비싼 공동묘지에 가서 쑥을 캐오라고 시킵니다. 마님, 밤에 산에 가면 귀신이 제 엉덩이를 깨물 거구만요. 저 안 갈래요. 등 뒤에 커다란 활을 메고 나오는 마니. 안 가면 내 활시위가 내 엉덩이를 먼저 뚫을 것이다. 선택해라. 칠복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산을 오르는데 뒤에서 마님이 몰래 지켜보고 있소. 칠복이가 무서워할 때마다 마님이 돌멩이를 툭툭 던지니 칠복이는 귀신인 줄 알고 아이고 어머니를 외치며 난리가 났지. 산에서 내려온 칠복이가 사시나무 떨듯 떨자 마님은 몸이 차가우면 겁이 더 나는 법이라며 칠복이를 자신의 방으로 부릅니다. 이게 웬일이오? 마님이 칠복이더러 자기 무릎을 베고 누우라네. 칠복이는 무서워서 떨고 마님은 그 떨림을 느끼며 묘한 미소를 짓소. 칠보가 무섭느냐?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마님, 귀신보다 마님이 더 무거워. 아니, 무서워요. 마님이 칠복이의 손을 자기 가슴에 얹으며 말하오. 여기 뛰는 건 심장이냐 겁이냐? 칠복이는 그 뜨거운 온기에 겁은커녕 온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지. 마님은 칠복이가 정말 용감해졌는지 확인하려 이웃집 머슴들을 사서 가짜 도둑 연극을 시킵니다. 도둑들이 마님을 납치해가는 척소리를 지르자 방구석에 숨어있던 칠복이가 갑자기 눈이 뒤집힙니다. 이놈들아! 우리 마님 건드리지 마! 차라리 나를 잡아먹어요! 오호, 보시오. 겁쟁이 칠복이가 나타나 들고 멧돼지처럼 달려드네. 가짜 도둑들이 겁먹고 도망갈 정도로 기세가 대단했소. 역시 사내는 여자가 위험할 때 본능이 깨어나는 모양이오. 모든 게 연극인 걸 알게 된 칠복이가 허탈해하자 마님이 그를 뒤에서 꽉 껴안습니다. 이제 됐다. 너는 이제 겁쟁이 칠복이가 아니라 내 집과 내 마음을 지킬 유일한 대장부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실전 훈련은 밤새도록 이어졌다고 하오. 어떤 훈련이었냐고. 에이, 시청자 여러분도 알면서 그래. 호랑이 잡는 기술보다 더 뜨거운 기술 아니었겠소. 겁쟁이가 용사가 되는 과정, 참으로 통쾌하고도 달콤하지 않소. 역시 여자의 사랑만큼 큰 보약은 없는 법이요. 가짜 도둑 사건 이후 마님은 칠복이를 아예 안방으로 불러 앉힙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촛불을 나직하게 줄이지요. 칠복이는 아직도 가슴이 콩닥거려요. 마님이 또 무슨 무서운 훈련을 시킬까 겁이 나는데 마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아주 간드러집니다. 칠보가, 아까 나를 구하려던 기세는 어디 갔느냐? 내 앞에서 이렇게 떨고 있어서야 어찌 대장부라 하겠어. 이리 가까이 오너라. 마님이 칠복이의 손을 잡아 제 허리춤으로 이끄는데 칠복이는 손이 떨려서 옷고름도 못 풀어요. 그걸 본 마님이 피식 웃으며 자기 저고리를 툭 하고 풀어헤칩니다. 마님의 하얀 속살이 달빛 아래 드러나자 칠복이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평소엔 무서워 보였던 마님의 강인한 어깨와 탄탄한 몸매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지도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거라. 이건 활을 쏘는 것보다 쉽고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즐거운 법이다. 내가 배운 대로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나를 대해보거라. 칠복이 이 녀석 겁쟁이인 줄 알았더니 한 번 불이 붙으니까 아주 무섭게 달려들어요. 마님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는 마치 굶주린 새끼 호랑이처럼 숨을 몰아쉽니다. 마님도 처음엔 가르치려 들다가 나중에는 칠복이의 기세에 눌려 앙탈 섞인 신음을 내뱉기 시작하오. 격정적인 시간이 흐르고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두 사람. 칠복이는 이제 마님을 무서운 스승이 아니라 자기가 지켜야 할 가냘픈 여인으로 느끼게 됩니다. 마님, 아니, 부인. 이제는 귀신이 와도 제 옆엔 못 오게 할 거구만요. 부인 살결이 이렇게 뜨거운데 어찌 추운 귀신 생각을 하겠어요? 어이구, 이 녀석 말솜씨 보소. 침소에서 나누는 대화는 천하의 선비도 못 당한다더니. 칠복이가 딱 그 꼴이오. 마님은 칠복이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는 진작 이럴 걸 그랬다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소. 다음 날 아침 칠복이가 마당을 쓰는데 예전의 구부정한 자세가 아닙니다. 가슴을 쫙 펴고 빗자루질 한 번에 흙먼지가 만리를 날아갈 기세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어이, 저 칠복이 좀 봐. 어젯밤에 산삼이라도 캐 먹었나? 눈빛이 아주 살아있네. 그러면 마님은 방 안에서 창틀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짓는 거요. 마님 얼굴도 꽃처럼 활짝 피었으니 이게 바로 보약 중의 보약, 남녀의 정 아니겠소. 강씨 마님의 스파르타식 교육법, 아주 효과 만점이지 않소. 역시 사내는 여자 하기 나름이고 여자는 사내 하기 나름인 법이요. 두 사람의 뜨거운 밤은 앞으로도 수천 번은 더 이어졌을 거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야 할 시간이요. 웃고 즐겼던 시간 뒤에 찾아오는 묵직한 감동. 이 이야기는 앞선 이야기들과는 결이 조금 다르지만 꼬방야담의 진수를 보여줄 것이요. 마음 단단히 먹고 마지막 함께 해주시오. 꼬방야담 제5화. 벙어리 삼룡이의 숭고한 짝사랑. 자, 어느덧 긴 밤이 저물어가고 있구려. 마지막으로 들려줄 이야기는 앞서 본 바보들보다 더 가엽고 더 위대한 사내의 이야기요. 이름은 삼룡이.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지만 그 가슴 안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불덩이를 품고 살았던 사내지. 삼룡이가 모시는 이는 몰락한 양반가의 과부 연화 마님이었소.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던 그녀를 위해 삼룡이는 자신의 목숨조차 아깝지 않았지. 자, 조선 팔도를 눈물바다로 만든 그 숭고한 짝사랑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연화 마님은 남편의 빚 때문에 끼니조차 거르기 일쑤입니다. 삼룡이는 낮에는 마님 집 일을 하고 밤에는 몰래 남의 집 일을 거들어 번 돈으로 쌀을 사다 부엌에 몰래 둡니다. 마님은 누가 가져다 놓은 줄도 몰라요. 우렁각시도 아니고 말이야. 삼룡이는 그저 마님이 배부르게 드시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러요. 말을 못하니 제가 샀습니다. 소리도 못하고 그저 먼 발치에서 해벌쭉 웃기만 할 뿐이지. 장터에 나갔던 마님이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납니다. 그때 삼룡이가 나타나 자신의 겉옷을 벗어 마님에게 씌워주고 자신은 비를 쫄딱 맞으며 마님 앞에 진흙탕을 손으로 치웁니다. 삼룡아, 너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어서 일어나거라. 삼룡이는 대답 대신 가슴을 탕탕 치며
괜찮다는 몸짓을 합니다. 그의 눈에는 마님의 고운 신발에 흙이 묻는 게 제 가슴에 멍이 드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라는 진심이 서려 있지요. 마님을 탐내던 고을의 악덕 부자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마님의 집에 불을 지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안방을 덮치고 마님은 갇혀버립니다. 사람들은 무서워 도망치는데 오직 한 사람, 삼룡이가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다. 안 돼. 사람들의 비명 속에서 삼룡이는 오직 마님만을 향해 달립니다. 쓰러진 마님을 품에 안고 빠져나오려 하지만 석가래가 무너져 길을 막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삼룡이는 마님을 온몸으로 감싸 안고 평생 한 번도 내뱉지 못한 소리를 지릅니다. 님, 사랑해요. 말문을 닫고 살던 벙어리가 죽음의 문턱에서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사랑한다였소. 그 소리는 불길을 뚫고 하늘까지 닿을 듯 처절했지. 기적적으로 삼룡이의 품 안에서 마님은 목숨을 건지지만 삼룡이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합니다. 세월이 흘러 마님은 삼룡이의 무덤가에 매일 찾아가 꽃을 심습니다. 삼룡이는 갔지만 마님 마음 속에는 영원히 살아있소. 사람들은 말하오. 10명의 선비보다 100명의 정승보다 저 바보 같고 벙어리인 삼룡이의 정이 더 깊었다고 말이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걸. 삼룡이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떠난 것이지. 자,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우리 조선 팔도의 과부들과 그들을 사랑한 사내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소. 웃음도 있었고 뜨거움도 있었고 방금처럼 눈물 나는 사연도 있었지.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지 마시오. 사랑에 목숨 걸고 정에 울고 웃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겠소. 오늘 이 긴 밤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소. 이제 창밖을 보시오. 어느덧 동이 터오고 있구려. 이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사시구려. 저는 다음에도 기막힌 야사로 돌아오겠소. 잘 자요. 아니, 이제 좋은 하루 되시오. 죽은 삼룡이를 추모하는 노래, 말 못하는 불꽃을 들으면서 꼬방이 아담을 마무리하겠소. 말문이 막혀버린 가엾은 그 사람, 마님만 바라보며 가슴을 줍니다. 진흙탕 길 위에 옷자락 깔아주고 몰래 둔 쌀한 다박 사랑인 줄 아나요. 벙어리 속마음은 다 들어가는데 불길이 삼켜버린 지독한 운명 속에 내 생명 다 바쳐서 마님을 구했네.
심슨